안녕하십니까. 이번 차시는 한의학 해외교육 프로그램의 네 번째 차시입니다. 앞서 경락에 대한 이해, 경혈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이봉효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셨을 텐데요. 이번 차시는 저와 이봉효 교수님이 동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맥은 이제 영어 표현으로 가버너 베슬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동맥의 독이라는 글자가 바로 감독한다 또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가버너가 어떤 지역을 통치하고 관리하고 하는 것처럼 이 경맥은 전신에서 등에 즉 인체의 후면에 유주 즉 배치되어 있으면서 인체의 모든 양기를 감독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체는 한의학에서 음양으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즉 한의학의 기본 개념인 음양오행에 대한 개념들을 이제 알고 있으면 이해하기가 편할 텐데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 중에서도 음양은 이제 동적이고 또 빛이 관련이 되어 있고 또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측면을 우리가 양이라고 하고요. 음이라고 하는 것은 비활성화되어 있고 또 빛이 가려져 있고 또 움츠려들고 하는 성질들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가버너 베슬 즉 동맥은 인체의 양 속성을 갖고 있는 경맥과 인체의 양 속성을 갖고 있는 구성 요소들을 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동맥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체의 후면에 배치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봐주세요. 인체의 후면에 동맥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다는 거죠. 인체의 후면은 한의학에서는 양이라고 합니다. 언뜻 우리 몸의 앞쪽 부분이 나의 앞에 있는 부분이 양이고 내 뒤에 있는 것이 내 시야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음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람이 보통의 포유류 동물처럼 엎드려 있는 자세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 머리 정수리 뒤로 해서 등에 이르는 그다음에 엉덩이에 이르는 이 부분은 태양이 가장 많이 비춰지는 부분이고 밖으로 많이 노출된 부분이면서 실제로 양하고 양적인 속성 즉 동적인 속성을 갖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체의 후면을 양의 속성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이제 이 프로그램을 이제 끝마칠 때쯤 되면 전체 14개 경맥, 정중선에 해당이 되는 인맥, 동맥을 포함해서 12개의 경맥, 즉 장부와 연결되어 있는 12개 경맥을 합해서 총 14개의 경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올해는 그러니까 동맥과 인맥을부터 시작을 해서 나머지 12개 중에 3개를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이시는 이 그림을 좀 잘 봐주십사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엉덩이 제일 아래에 꼬리뼈가 있죠. 꼬리뼈 바로 안쪽에 첫 번째 경혈이 시작이 됩니다. 이 경혈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저 뒤에 이제 이봉효 교수님이 설명을 명확하게 잘 해주실 건데요. 우선 전체적으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만 저는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아까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12개 경맥이 있고 동맥과 인맥 포함해서 14개다라고 했는데요. 이 동맥과 인맥은 사실은 이 12경맥으로 표현되는 게 아니라 기경팔맥이라고 해서 12경맥 별도로 존재하는 경맥 체계입니다. 총 8개가 있기 때문에 기경팔맥이다. 또 12경맥이라고 하는 본래의 경맥과는 특이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경팔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기경팔맥 8개 중에 6개는 기존에 있는 12개 경맥의 경혈의 이름들을 빌려서 새로운 유주를 만들어서 6개를 구성을 하지만 오직 동맥과 인맥만은 스스로 따로 존재하는 경혈들을 포함한 경맥이기 때문에 기경팔맥과 12경맥을 전부 다 이야기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동맥, 인맥 2개와 12개 경맥을 포함해서 14개 경맥 체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동맥과 인맥은 다른 기경팔맥의 6개와 달리 스스로 경혈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인체의 정중선을 지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가장 특이한 것이 되겠습니다. 기경팔맥 중에 동맥과 인맥을 제외한 나머지 6개 경맥이나 또 인체에 분포하고 있는 12개 경맥들은 좌우 동일하게 쌍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좌우에 각각 하나씩 있기 때문에 12경맥은 좌우 12개씩 14개가 될 거고요. 기경팔맥도 좌우로 분포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유일하게 인체의 정중선을 지나고 있는 것이 바로 동맥과 인맥이다라는 것도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자, 그림에서 보듯이 엉덩이 꼬리뼈 아래에서 시작된 경혈이 있고요. 즉 동맥은 시작점이 엉덩이 아래, 즉 회음부에서부터 경맥은 시작이 됩니다. 경혈은 꼬리뼈 아래에 있는 것이 첫 번째 경혈이지만 경맥은 회음 부위부터 시작을 해서 뒤로 돌아가서 양쪽 측면 뒤로 돌아가서 꼬리뼈를 지나서 천골을 지나서 요추를 지나고 흉추를 지나죠. 흉추 12개를 다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경추를 지나고요. 두개골에 있어서의 후면부와 정수리, 그 다음에 두개골의 전면부까지 연결이 되고요. 또 가운데 선을 떠나서 미간과 눈 사이와 콧등을 지나고 또 인중이라고 하는 부위를 인체의 정중선을 지나서 왼쪽 아래의 그림처럼 입술을 들었을 때 위쪽 잇몸에 연결되는 그러한 노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꼬리뼈 아래쪽에서부터 시작된 경맥의 노선들은 인체 후면의 정중선을 지나서 목과 머리 정수리, 그다음에 전면으로서 이마와 콧등을 지나서 윗입술 안쪽에 있는 잇몸에서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경맥은 이 존재 자체로 다른 주변에 있는, 즉 등에 분포하고 있는 다른 양의 속성을 갖고 있는 경맥을 다 조절하는 역할도 하지만 이 경맥은 척추 중심으로 나타나는 질환들, 또 머리 정수리와 이마 가운데와 콧등과 입술 가운데 나타나는 다양한 증상들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경맥이기도 합니다. 이유는 이 동맥이 그 부분들을 다 지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 이제 꼬리뼈가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뒤로 넘어져서 엉덩방아져서 꼬리뼈를 다치거나 그래서 꼬리뼈 부위가 아프거나 또는 오래 누워 있거나 해서 천골 부위가 아픈 사람들도 있겠죠. 또 흔하게 나타나는 질환인 요통, 즉 허리가 아픈 증상들에 이 동맥이 사용된다라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등통이라 그래서 이 중심으로, 즉 척추 중심으로 통증들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허리가 잘 뻣뻣해서 안 굽혀진다, 또는 뒤로 허리가 아파서 또는 등이 아파서 이 가슴을 펴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통증이 이 정중선에 존재하는 것이 명확하다면 이곳의 경혈들을 이용하면 치료가 잘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뒷목이 뻐근하다,
뒷목 정중선이 아프다. 이제 저희가 치료를 하다 보면 이렇게 자동차 사고에 의해서, 즉 후방 추돌, 뒤에서 차가 와서 이렇게 자신의 차를 부딪혔을 때 편타성 손상이라고 하죠. 채찍을 휘두르는 것처럼 뭐 이 목이 이렇게 앞으로 갔다가 충격에서 앞으로 갔다 뒤로 다시, 그러니까 뒤로 물렸다가 다시 앞으로 가면서 이 뒷목이 크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동맥경을 이용을 하면 이 교통사고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런 목 통증 치료에도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또한 두통 중에서도, 즉 이 편두통 같은 경우가 아니라 정두통이라고 그럽니다. 정수리 끝이 아프거나 또는 머리의 정 가운데 뒤쪽이 아프고 또 이마도 가운데 쪽으로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 경맥을 이용을 하면 치료가 잘 되겠죠. 그래서 두통, 한의학에서는 두통도 옆이 아픈 것이냐, 위가 아픈 것이냐, 뒤가 아픈 것이냐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 되는 치료 혈자리, 즉 경혈과 경맥이 다 달라지게 되는데, 이 동맥을 이용하는 경우는 다 정중선의 문제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콧등이 아프다, 콧날이 아프다, 뭐 또 입술 가운데가 아프다, 다 마찬가지 이야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시작점과 끝점의 경혈들을 이용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즉 허리가 아플 때 허리 중심에 있는 경혈들, 허리 근처에 있는 경혈들을 이용해서 치료하는 것도 효과적이지만, 허리가 아플 때 우리가 원위치혈이라고 합니다. 즉 아픈 곳을 찌르지 않고 아픈 곳에서 먼 곳에 있는 경혈들을 이용을 해서 치료하는 것인데요. 이 입술에 있는 경혈과 또 저 허리 끝에, 즉 꼬리뼈 아래에 있는 두 경혈을 엎드린 자세에서 양쪽에 침을 놓으면 이 등 통증이나 허리 통증이 치료가 잘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즉 경혈이라는 것은 자극점이지만 경혈이 위치하고 있는 경맥은 기가 흘러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막힌 곳, 즉 통증이 있다라고 하는 곳은 이 기의 흐름이 막혔기 때문에 통증이 난다라고 우리가 한의학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바로 해결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시작점과 끝점 또는 시작점, 특히나 시작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시작점에 강한 자극을 주면 이게 시작, 즉 샘물로 보면, 강의 흐름으로 보면 강의 원천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시작점을 잘 자극하면 아래로 흐르는 물들이 스스로 통하게 되는, 스스로 흐르게 되는 효과를 볼 수 있어서 시작점 혈자리들도 굉장히 중요한 의의를 갖습니다. 또한 끝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양쪽을 소통시켜주면 가운데 있는, 즉 경맥이 흘러가고 있는 그 가운데 있는 경맥선상에 있는 어떤 질환이나 통증들이, 그런 질환들을 치료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것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뭐 목의 통증이라든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외부 충격에 의해서 나타나는 통증들도 치료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용을 하고요. 또한 안쪽에서, 척추 안쪽에서 또 장부에 의해서 가운데 중심으로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고, 또 장부 질환도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안에 있는 문제도 이 경맥들은 다 장부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장부의 문제도 이런 경맥들을 이용해서, 경맥에 있는 또 경혈들을 이용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이 동맥에 있는 경혈들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하는지, 어떻게 침을 자침하는지 자세히 설명하게 될 텐데요. 그에 앞서서 동맥경이 어떻게 분포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동맥에 대한 이해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추 부위 이하에서 동맥의 주요 경혈에 대해서 치열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동맥의 세 번째 경혈인 요양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요양관은 이게 허리에 있는 양관, 이런 뜻인데요. 인체에는 양관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경혈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한 개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동맥의 허리 부위에 있는 요양관이고 다른 하나는 무릎 부위에 슬량관이 있습니다. 네, 슬량관은 족소양 담경의 경혈입니다. 요양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허리에 있는 양관인데 양기가 드나드는 양기가 모이고 소통하는 관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요양관의 위치는 어떻게 되냐면 동맥선상에서 요추 4번과 5번 사이에 극돌기 사이에 위치합니다. 자, 그런데 동맥을 취혈할 때 우리가 먼저 사전에 점검해야 될 해부학적 지식들이 있습니다. 자, 뭐냐 하면 동맥은 척추를 타고 지나가는데 척추의 극돌기 상태가 요추 부위하고 흉추 부위, 경추 부위가 다 다릅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사전에 숙지를 하고 계셔야 더 정확한 취혈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네, 해부학적인 그 지식을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사전 자료를 먼저 숙지를 해주시고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는 요추 부위는 극돌기가 튀어나오는 각도가 피부의 수직인 편입니다. 이렇게 피부의 수직으로 튀어나오고요. 만약에 흉추 부위로 넘어갈 것 같으면 흉추 부위에서는 극돌기가 밖으로 튀어나오는 각도가 요추처럼 수직이 아니라 비스듬한 각도로 튀어나옵니다. 아래쪽 방향으로. 그리고 경추 부위에서는 다시 비스듬한 흉추에서의 각도가 다시 피부의 수직 각도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극돌기 사이의 간격을 보면 요추 부위는 흉추 부위에 비해서 간격이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요추를 우리가 이 5개의 요추를 촉지를 할 때 한 개 한 개의 요추를 넘어가면서 내가 요추 한 개 넘어간 거 맞나? 매우 헷갈립니다. 평소에 이것을 훈련이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은 한 개를 넘어간 건지 2개를 넘어간 건지 또 내가 요추를 넘어간 건지 아니면 요추 극돌기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함몰 부위인지 이게 매우 헷갈립니다. 그래서 척추를 잡는 훈련이 사전에 충분히 되어 있어야 동맥을 취혈을 할 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극돌기가 튀어나오는 정도가 보면 요추 부위나 흉추 부위 같으면 이게 피부 바깥으로 극돌기가 충분히 튀어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극돌기를 넘어가면서 한 개 넘어갔다 또 한 개 넘어갔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경추 부위에 가면 극돌기가 피부의 바깥으로 이렇게 튀어나오질 않습니다. 피부까지 오기 전에 극돌기가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극돌기를 촉지하기 위해서는 피부 깊숙이 우리가 손을 꾹 찔러가지고 극돌기를 촉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환자가 아파하겠죠. 그래서 경추 부위에서는 극돌기를 촉지하는 게 요추나 흉추 부위에 비해서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런 지식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사전에 충분히 갖고 계시고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할 요추 부위 경혈 첫 번째 요양관을 보겠습니다. 자, 요양관은 요추의 4번, 5번 사이에 극돌기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요추 4번, 5번 사이를 쉽게 촉지할 수 있는 간편 취혈법이 뭐가 있냐면 우리가 야코비 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엉덩이에 보면 여기 엉덩이뼈, 장골이 있죠. 일리움이라고 하는 장골뼈가 있는데 이 장골뼈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엉덩이를 감싸듯이 이 뼈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장골뼈의 가장 높이 튀어나오는 이 장골뼈의 능선을 따라서 계속 촉지하다 보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뒤에서부터 앞으로 가면서 능선이 이렇게 위로 올라오다가 다시 내려갑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뭘 찾아야 되냐면 장골능이 이 능선이 가장 머리 쪽으로 높이 올라가는 지점이 어디인가 그것을 찾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 뼈를 따라서 촉지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다가 옆구리 쪽에 가면 능선이 최고도로 올라가다가 이 최고점을 지나면 다시 앞으로 가면서 이제 내려가게 돼요. 그럴 때 내려가기 직전에 여기가 최고점이다 하는 것을 느껴지면 양쪽에 장골릉 최고점을 촉지를 해서 이 장골릉 최고점을 이으면 이 가상선을 그었을 때 장골릉 최고점을 지나가는 이 가상선이 어디를 지나가겠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요추 4번과 5번 사이를 지나가게 돼 있어요. 요 선, 장골릉의 최고 높인 지점을 연결했을 때 이 연결선이 4번하고 5번 사이를 지나간다. 이거를 처음 발견해서 발표한 사람이 야콥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이 선, 장골릉의 최고점을 이은 이 선을 야코비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요추 4번과 5번을 촉지할 때 뼈를 직접 만져가지고 찾아도 되지만 간편하게 취할 수 있는 이 야코비선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고요. 그러면 자 찾아보겠습니다. 네, 여기가 최고점이네요.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그 다음에 다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쪽의 최고점을 찾아서 이었을 때 그 이은 선과 동맥이 만나는 교차점, 거기가 요양관인데, 자, 요양관을 찾은 다음에 취혈을 하기 전에 우리가 또 하나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뭐가 있냐 하면요. 취혈 자세입니다. 우리가 동맥에다가 취혈을 할 때 극돌기 사이에다가 침을 놓게 되는데, 자, 뭐가 중요하냐면 환자의 자세가 어떤 자세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침을 놓을 때 더 편리할 수도 있고 더 애를 먹을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극돌기 사이에다가 침을 놓을 건데 극돌기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침 놓을 때 더 어렵겠죠. 침 놓기 전에 혈 찾을 때부터 좀 더 어렵겠죠. 그런데 만약에 환자의 자세가 어떻게 됩니까? 극돌기의 간격을 좀 더 많이 벌려주는 그런 자세를 취해준다면 우리가 경혈을 찾는데 훨씬 더 수월해질 것이고, 그리고 간격이 벌어지니까 공간이 넓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침 놓을 때 더 쉽게, 비교적 쉽게 침을 놓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동맥의 극돌기 사이에 침을 놓을 때는 환자로 하여금 어떤 자세를 취하게 합니까? 그렇죠. 극돌기 사이의 간격이 최대한 벌어지도록 하는 자세를 취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베개가 있죠. 베개를 어디에 놓습니까? 내가 지금 취혈하려고 하는 이 부위, 그 밑에다가 복부에다가 받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요추에 취혈하고 싶으면 요추에다 놓고 흉추에 취혈하고 싶으면 흉추에 놓고, 그래서 복부에 베개를 받치면 몸이 이렇게 됐던 몸이 이렇게 구부러지기 때문에 그러면 등 쪽에 있는 극돌기들이 어떻게 됩니까? 간격이 벌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침을 놓을 때, 경혈을 찾을 때 더 수월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베개를 받쳐가지고 극돌기 사이에 간격을 벌려놨는데 또 하나 이 팔의 자세, 동맥을 취혈할 때는 팔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차렷 자세를 해주세요. 팔을 위로 올리는 자세를 취하면 우리가 베개를 받쳐서 극돌기를 벌린 효과가 다시 도루묵이 됩니다. 그래서 팔은 차렷 자세를 해주시고요. 내가 취혈하려고 하는 부위에 복부에다가 베개를 받쳐서 몸을 등 쪽으로 볼록하게 만들면 극돌기 간격이 벌어지기 때문에 취혈하기 쉽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야코비 선을 잡아서 4번과 5번 사이 확인을 한 다음에 여기가 4번이 맞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4번, 3번, 2번, 1번 이 요추의 생김새를 만져보다가 요추 1번까지는 극돌기를 넘어갈 때 이 극돌기의 생김새가 비슷합니다. 비교적 요추는 극돌기 끝이 이렇게 뾰족하지 않아요. 뭉툭합니다. 그런데 1번까지는 요추의 그런 뭉툭한 극돌기의 생김새가 느껴지다가 1번을 넘어가서 12번, 흉추 12번이 바로 위에 나타나면은 흉추는 극돌기의 생김새가 끝이 뾰족해요. 이렇게. 요추처럼 뭉툭하지 않습니다. 뾰족뾰족합니다. 그래서 흉추는 헷갈릴 일이 좀 드물어요. 요추에 비해서. 그래서 요추가 끝나면서 흉추가 나오면 극돌기의 느낌이 다르다 하는 것을 확인해 보면 아까 취혈한 것이 4번과 5번이 맞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자침하기 전에 손 소독하는 것은 필수지요. 자, 치열하려고 하는 부위를 먼저 알코솜으로 소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른 솜입니다. 알코올솜으로 내가 치열할 부위를 소독을 했는데 이 상태에서 그냥 치열을 하면은 치료 효과가 떨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알코올이 체온을 떨어뜨려요. 우리가 침을 놓는 이유는 뭐냐면 이쪽으로 기가 몰리도록 하는 게 목적인데 기는 양이에요, 음이에요? 양이죠. 내가 치열하려고 하는데 이 부위를 차갑게 만들어 놓고서 치열하면 침 놓는 효과가 떨어져요. 그래서 알코올 솜으로 소독을 한 다음에 마른 솜으로 알코올을 닦아주면 좋습니다. 극돌기 사이를 촉지한 다음에 자침을 하게 됩니다. 네, 이번에는 동맥의 네 번째 경혈인 명문입니다. 네, 명문의 위치는 요추 2번과 3번 극돌기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명문의 뜻은 생명의 문이라는 뜻인데 이 요추 2번의 위치가 이 요추 2번 높이는 누구의 높이냐면 신장의 높이죠. 우리가 5장 중에서 제일 위에 있는 게 뭐냐면 폐가 제일 위에 있고요. 호흡기 영역이 제일 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장, 순환기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간이 있어요. 예, 소화기인데 지용성 소화기죠. 그 다음에 비가 있습니다. 수용성 소화기가 있고 제일 아래쪽에 있는 게 누구냐면 신장이죠. 예, 신장의 위치가 어디냐면 요추 2번입니다. 그래서 요 높이, 요추 2번 높이는 앞이 됐던 뒤로 됐던 여기는 다 신장의 영역이, 비뇨기 영역입니다. 생식기 영역입니다. 자, 그 신장의 높이에서 가장 대표적인 혈이 명문인데요. 요추 2번, 3번 극돌기 사이에 위치합니다. 자, 야코비선을 찾아가지고 요추 4번, 5번 사이를 잡은 다음에 여기 요양관에서 3, 4번, 2, 3번, 1, 2번 흉추. 자, 그러면 자, 여기가 요추 2번과 3번 사이 명문혈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명문혈을 치열했습니다. 이번에는 동맥의 다섯 번째 경혈인 현추혈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현추는 요추 1번과 2번 극돌기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문에서 2번 극돌기 한 개만 넘어가면 현추혈이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허리 부위의 치열 기준선, 야코비선을 찾아서 4번과 5번 사이를 찾은 다음에 자, 여기에서부터 3, 4번, 2, 3번, 1, 2번 흉추. 네, 여기가 현추혈이 됩니다. 자, 동맥을 치열할 때 척추를 처음 만져보는 사람들이 한의과대학 학생들 중에 좀 꽤 있는 편인데요. 지금까지 경혈학 실습을 하기 전에는 사람의 몸의 척추를 이렇게 책으로 배웠던 것, 해부학 시간에 배웠던 것들이 실제로 이렇게 생겼구나 하는 것을 만져볼 일이 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습을 처음 하는데 동맥혈을 실습할 때 학생들이 가장 의아해하는 이랬었구나 하는 것을 놀라고 내지는 뭐 당황스러워하는 그런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흔한 게 뭐냐면
요추가 이렇게까지 높이 올라가는지 몰랐어요.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 요추 부위라고 해가지고 여기 허리에만 있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요추가 상당히 높이까지 올라갑니다. 네. 요추 1번과 2번 사이가 여기고요. 그러면 요추 1번을 건너가면 여기가 흉추와 요추의 경계선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요추다 하는 얘기죠. 흉추는 이만큼이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요추가 높이 올라가네요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현추.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요양관혈을 치열하기 위해서 베개를 요추 4, 5번 사이에다가 받쳐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명문을 하고 현추를 하면서 극돌기를 몇 개를 더 지나왔죠. 그러다 보면 지금 우리가 치열하려고 하는 이 현추혈 밑에는 이 베개가 바로 받쳐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볼록한 부위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는 명문혈을 치열할 때와 같이 요양관혈을 치열할 때와 같이 극돌기의 간격이 최대로 벌어지지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베개를 옮깁니다. 자, 베개를 여기까지 올려주세요. 자, 차렷하고 됐습니다. 자, 현추혈을 치열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동맥에서 요추 이하 부위의 주요 경혈의 치열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